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벨수녀의 악령퇴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여름 여러분들의 더위를 날려줄 벨수녀의 악령퇴치기.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냠냠냠 핫클립! 바바바바바. 처음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왓썹 공포라디오의 상어인간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자까지 물속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 그것뿐일까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아마 저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여전히 해양구조원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는 6년 전쯤이었는데요. 해양구조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방해변으로 취직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워낙 사람도 많았고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근무한 지 6일 정도 되었을 때 선배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쪽 안방해안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야. 이 근방에 인어가 출몰한다고 그러더라고. 동화 속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끔찍한 모습에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라고 하더라고. 이 근방에서 좀 굴렀다는 요원들은 다들 아는 이야기야. 에이 선배 그런 이야기 믿습니까? 장난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를 가든 신화처럼 하나둘 정도는 있기 마련이니 저는 그냥 가볍게 넘겨버렸었죠. 그렇게 근무를 하고 4년. 그 이야기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잊혀져 버렸었어요. 평소처럼 해안을 돌며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부표 너머 사람이 허우적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곳은 상당히 깊어서 위험한 장소였지만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몇몇 사람들이 도전 정신으로 갔다가 10명 중 7, 8명이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장소였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한 저는 사고 장소와 멀었기 때문에 가까운 동료에게 무전을 취했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제 무전을 듣고 해당 장소로 간 동료가 바로 앞에 사람을 두고 그 주변만 빙빙 도는 거예요. 답답한 저는 다시 무전을 했죠. 아니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 왜 구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만 돌고 있어요? 그 후 돌아온 대답은 저를 얼빠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일대 다 둘러보는 중인데 사람 없습니다. 이런 영양가 없는 무전 중에도 물에 빠진 사람은 계속 허우적대고 있었기에 저는 보다 못해 고무보트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든타임을 넘기게 되면은 진짜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그곳에 갔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제 머리는 새하얘졌고 바로 입수 준비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동료가 저를 뜯어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구조대원이다.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 저는 이미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어가지고 동료의 목소리는 저에게 닿지 않았어요. 그 주변의 사람은 찾을 수 없었고 이미 물속에 잠겼다는 판단에 저는 더 깊은 곳으로 입수해 들어갔습니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제발.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저 아래 심해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람의 팔 같은 것이 보였고 저는 늦지 않았기를 빌며 서둘러 갔지만 이내 또 흔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때의 허망함과 자책감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속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정신은 더 멍해지고 현기증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러다간 저도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물 밖에 일단은 지원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시선을 발밑으로 떨구었죠. 검고 어두운 심해에서
저에게 무언가가 오는 것이 보였고 저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잊고 지냈던 이야기 속의 생명체 인어였던 거예요. 동화 속의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아닌 상체는 인간, 하지만 하체는 어류인 굉장히 섬뜩한 모습이었죠. 피부는 물에 잔뜩 뿌른 듯이 주름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하체는 상어를 연상케 했습니다. 죽는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저는 젖먹던 힘을 모두 짜내서 수면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인어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에게 돌진해왔고 정신없이 몸부림치던 저는 어느덧 수면에 빠져나와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육지로 도망친 저는 모든 일을 캡틴에게 보고했고 쉬라는 지시만 받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캡틴과 동료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술자리를 가져게 되었는데 조심스럽게 입을 연 것은 캡틴이었습니다. 아까는 네 말 무시해서 미안해. 괜히 소문 퍼질까봐.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너한테 미처 못한 것 같아. 네가 본 건 상어인간이라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샤크맨이라고 불리는데 캡틴은 동료를 바라보았고 동료는 고개를 작게 끄덕여 보였습니다. 이 녀석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상어인간이었다는 걸. 그래서 네가 구출 활동을 못하게 말렸던 거고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일단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지. 그렇지? 네. 사실 아까 허우적대는 사람 팔 봤어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그것뿐이었어요. 팔을 허우적댄다.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물에 빠진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해 본능적으로 머리를 수면으로 빼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단 한순간도 머리를 수면 위로 빼지 않았어요. 팔만 정신없이 흔들어대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듣고는 입만 뻐끔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캡틴이 말을 거두셨죠. 그게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이쪽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고 실제로 당한 사람들도 존재하더라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꽤 많아. 오늘의 일도 그 녀석이 자주 쓰는 수법이고 너는 인어의 장난에 속아 넘어간 거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안방 해변 해양 구출팀 내에서만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 후 저는 상어 인간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애써 기억을 지우려고도 해봤지만 저 멀리의 부표를 볼 때마다 그날의 이미지가 더 또렷하게 떠올랐고 오래 못 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상어 인간이 아직도 그 해안에 존재한다면 더는 그놈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네요. 여기까지 상어 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세인이라는 존재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홀려 그들을 심해로 끌고 간다는 존재인데요. 위의 이야기의 상어인간처럼 인어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바닷속 존재들은 육지의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세일이 나니까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왓챠 공포라디오의 다리 저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만약 그 영혼에게 안타까운 사연 또한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존재를 무시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플 때면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봐요. 그나마 곁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그런 형상을 덜 겪는다는 게 다행이었죠. 때는 대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의 일이었어요. 학교는 뒤에 산이 자리하고 있어서 통학버스를 타지 않으면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야 하는
극악의 환경이었죠. 심지어 도서관은 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저희는 시험 기간에는 그냥 빈 강의실이나 과방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늘 늦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늦은 저녁 통학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날은 감기에 장염까지 겹쳐서 컨디션이 굉장히 나빴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건물 꼭대기층은 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유난히 어두운 곳이었었어요. 오늘은 학교 빼는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며 화장실을 나오는데 복도 끝 흡연구역에서 어떤 형체가 저를 보더니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오시더라고요. 아, 뭐야. 누가 담배라도 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강의실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봤어. 아프더니 이제 환청까지 들리네.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휘저으면서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네가 나 보는 거 봤다고. 네가 나 봤잖아. 새소리는 더더욱 심해졌고 이내 기계를 돌리듯 일정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문 쪽을 바라봤고 친구들이 왜 그러냐는 물음에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곧 버스 오겠다. 얼른 가자. 그래? 너 몸도 안 좋다며. 오늘은 이쯤 하고 가자. 얼른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초조했는데 긴장 때문인지 또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 갈 용기는 도저히 안 났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귀신이 다가오지 못했기에 저는 친구들이 짐을 다 챙길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 버스 타기 전에 잠깐 화장실 좀 들렸다 가자. 나 또 배가 아파. 평소 같았으면은 징그럽게 무슨 화장실을 같이 가는 거냐고 장난쳤을 녀석이 제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주더라고요. 최대한 바닥에 눈을 깔고 화장실로 향한 저는 계속해서 느껴지는 한기와 소름을 애써 무시하며 빠르게 볼일을 끝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무사히 도착한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건물을 바라봤는데 강의실 창문에 웬 여자가 서서 크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차 싶은 생각에 고개를 돌렸고 사람이 몇 없는 버스에 도망가듯이 몸을 싣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했어요. 제발 그만. 갑자기 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니 두 좌석 안쯤에 하얀 여자의 왼손이 스르륵 움직이며 제게 오고 있는 거예요. 저건 가짜야. 저건 허상이야. 제발 살려줘. 눈을 감아 손을 고르며 평정심을 찾았던 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눈을 떠보니까
손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날은 어떻게 집에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날의 일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와 조교는 깜짝 놀란 기색이었어요. 그 귀신 생김새가 어땠는데? 저는 기억을 조심히 더듬으며 생김새 하나하나를 설명했고, 조교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어요. 나도 그 귀신 본 적 있어.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절뚝이는 다리로 부자연스럽게 걸어오는 게 더 무서웠거든. 원래 여기 학생인데 안 좋은 선택을 했었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온몸에 골절됐는데, 그 이유가 성적은 곤두박질 치고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고, 이래저래 사연이 많은 사람 같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승에 남은 귀신이 좋은 게 아니었기에 저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지 않는 걸로 했었어요. 근데 전공 수업이 대부분 그 건물 쪽이라 안 갈 수는 없었는데, 3학년이 될 무렵 캠퍼스를 이전하기 전까지 저는 그 건물을 방문할 때마다 온갖 향기와 소름,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지켜본다는 느낌 때문에 힘든 학교 생활을 했어야만 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 각자 있어야 하는 공간이 있기는 마련이죠. 하지만 간혹가다 그 경계를 무시하는 자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안녕을 바라는 것 또한 저 벨수녀의 일이겠죠. 여러분들은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혼숨이라고도 불리는 이 행위는 실제 테마사들이 사용했던 강력한 강령술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놀이로 퍼지게 된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탓인지 의식의 과정마저 많이 단순화되어 버려서 사건 사고들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나 혼자 하는 숨바꼭질, 혼숨.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다 숨었니? 이제 찾는다. 8살 남직한 아이들이 느티나무 아래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모습이 끝끝내 보이지 않았는데요. 야, 못 찾겠으면 포기해. 그래, 벌써 해도 지고 있잖아. 지금 집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술래인 꼬마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원성이 점점 더 커지자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칠지 말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좀만 더 숨으면 곧 내가 이기겠구만. 한편 구령대 아래 숨어있던 아이는 녹슨 철문에 귀를 바짝 대고 이 모든 상황들을 듣고 있었죠. 사실 이 구령대는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숨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는데, 언제나 그늘진 탓에 습기로 눅눅하고 기분이 나쁘게 으스스한 탓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천안초 7대 계담 중 한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실을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년이 알 턱이 없었죠. 무슨 소리지? 한참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리에 소년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곳은 오직 칠흑 같은 암흑뿐. 창고 안에는 소년 혼자였죠. 잘못 들었나? 쥐새끼가 있나 보다. 소름과 함께 식은땀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녀는 호기심이 동해 창고 안쪽을 주시하며 천천히 길에 기울였습니다. 차츰 어둠에 익숙해져 소년의 망막에 어떤 형체가 맺히려던 순간 못 찾겠다, 꾀꼬리. 야, 빨리 나와. 밖에서 술래의 노랫소리가 흘러들어왔죠. 좋았어. 이제 이거 왜 이래? 소년이 철문 손잡이를 쥐고 밖으로 밀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얘들아, 안 들려? 밖을 향해 소리 지르며 마구 문을 두드렸지만 이상하게 그 소리는 밖의 아이들에게 닿지 않았어요. 마치 어떠한 장벽이 소년과 세상을 차단해 놓은 것만 같은 생각에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그때 또다시 알 수 없는 소리에 소년은 뒤를 돌아봤어요. 뭐지? 거기 누구 있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점점 다가오는 소리에 소녀는 다급하게 문을 잡고 낑낑거렸어요. 머릿속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소녀는 참고 있던 비명을 지르며 몸무게 전체를 실어 어깨로 문을 밀쳤지만 문은 아주 조금씩만 열렸어요.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공포에 소녀는 그만둘 수 없었죠. 네 번째 태클에서야 철문은 겨우 열렸고 소녀는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령대에서 나온 소년을 보고 아이들은 뭐라고 하려 했지만 축축하게 젖어있는 회색 셔츠와 백지처럼 하얗게 질린 소년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었죠. 자, 마지막 판하고 술래는 반칙한 네가 해라. 소년은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지만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친구들의 눈빛에 도저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사온 자신을 받아준 그들이기에 밉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 알았어. 소녀는 느티나무에 얼굴을 묻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이들의 발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다 숨었니? 이윽고 고요한 침묵만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쯤이면 되겠다 싶은 소녀는 한 번 더 다 숨었니를 외친 뒤 느티나무를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은 텅 빈 운동장. 홀로 서 있는 느낌에 소녀는 한 명이라도 빨리 찾아내려고 발걸음을 빠르게 놀렸습니다. 하지만 미끄럼틀에도 정글짐에도 심지어 구령대 창고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무섭고 끔찍한 생각이 올라오려던 순간 미끄럼틀 안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 따위는 없었죠. 너무 어두워서 못 봤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며 소녀는 등을 돌린 채 쭈그려 앉아있는 친구의 어깨를 탁 하고 쳤습니다. 찾았다! 아이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한기에 소녀는 서둘러 어깨에서 손을 뗐습니다. 야, 뭐해? 그러자 친구의 머리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나 머리가! 등진 소년의 고개가 뚜둑 소리를 내며 360도 돌았고 텅 비어버린 동공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눈을 떴을 때는 집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소년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말씀하고 계셨지만 당시의 소년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너무 긴장한 탓이었는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 아이는 숨바꼭질을 싫어하게 되었죠. 지독하게 무섭고 외로운 홀로 숨바꼭질하는 기분. 하지만 이 혼자만의 숨바꼭질은 그리 쉽게 끝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 16살이 된 소녀는 중학교 국어물 과학실에서 또다시 원치 않는 혼자만의 숨바꼭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은 굉장히 기구한데요. 과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노벨피아 공포기획전 다들 즐거우셨나요? 한여름의 무더위가 조금이라도 날아갔으면 좋겠네요.